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낮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서 관심이 집중됐었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혁명을 획책하는 집단이라며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심판에 따라야 할 정당의 존폐 문제를 정부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청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을 빌미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획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제는 중립지대, 절충안이나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립지대 시민 패널 분들 없이 네 분의 토론자만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양대 교양학부의 진중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헌법학자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예, 반갑습니다. 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참 단순 명쾌하고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 조금 구분해서 보자면 먼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한 것 자체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먼저 논의해 보고요. 그다음 통합진보당은 과연 해산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될 부분 미리 토론하는 그런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해산 청구에 대해서 기본 입장부터 밝혀주시죠. 김진 의원.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에 관한 청원이 9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그 청원의 내용을 살펴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법무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공방이 뜨거운데 그리고 근거도 없이 청구했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는 청구를 하는 주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예. 검찰로 따지면 법무부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헌재가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는데 시기상으로 이것이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선거연대를 했건 그리고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이 나기 전이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을 해산하는 이런 중요한 작업은 저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해외 갔을 때 이것을 마치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총책임자가 국내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법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네,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 자체가 이 사태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그 사례가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딱 3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나치당 부활을 막은 것이니까 제외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마 터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쿠르드족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내란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뭐하고 딱 하나가 이제 독일의 공산당 카페대 해산 그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사실 60년 전입니다. 그리고 60년 전에 냉전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12년 후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데카페라든지 예컨대 그 후속 정당들은 하나도 그 해산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다음에 법무부도 보게 되면 그 논리들을 제가 그
독일 헌재 결정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굉장히 어설프게 베꼈고 어떻게 보면 좀 코웃음이 날 정도로 좀 황당한 느낌이 날 정도로 어설프게 좀 베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과연 60년 전에 그 냉전 시기에 미소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 아닙니까? 또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있던 시기인데 그 시기의 예를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그 사법상의 또 하나의 이 판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예.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나라 망신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영수 교수. 예, 저도 이제 제 전공이 헌법이고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어떤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위원정당 해산 제도가 도입됐었던 것은 이제 1960년 헌법, 그러니까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이 최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것이 도입된 배경은 그 전에 1공화국 말기에 진보당 해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내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일방적으로 진보당을 갖다 해산을 시켰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만 해산하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서 뭐 비교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독일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이게 어떤 정당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카페드 판결의 문제인데, 독일 공산당.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었던 것은 히틀러의 나치당과 같은 선례를 다시는 만들지 말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이제 어떤 선거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정당 해산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한 것이고, 다만 여기 써가지고서는 이게 정부나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결사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해산되도록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제 정당 특권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결국 한편으로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은 막아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게 이제 오남용돼가지고 오히려 야당 탄압이 되는 것은 역시 또 막아야 된다. 예. 이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그 위원정당 해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전이나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년 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100년도 넘었는데요. 김종철 교수도 기본 입장. 예,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피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장영수 교수님께서 60년 전이나 이 제도가 뭐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원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데 민주주의 적에게는 정당 활동의 근거를 안 주겠다라는, 그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적인 개념인 것이고, 그 개념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뭐 살아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은 그 국제사회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강화되어 왔다는 것, 그 점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요건을 예를 들어서 독일 공산당 판결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방어적 민주주의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 이후에 유럽 그 평의회 산하의 베니스 위원회라 불리는 그 위원회에서 유럽 그 인권 협약이나 이런 가입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정당 해산 제초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게 지금 현재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터키에서 있었던 정당 해산들에 대해서 그 정당 해산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서 남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 정당 해산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결정들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적용의 어떤 면에서 그 기준 매우 엄격하게 발전되어 왔고,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의 어떤 요건이나 그 배경을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김진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요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심판에도 적용되지만 제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베니스 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부는 그 실제적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제소를 할 때 또 다른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제소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에 이번 사건에 저는 이런 절차적 요건 그리고 실체적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독일 공산당 얘기를 두 분이 자꾸 드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독일 공산당 사례가 없었어도 그리고 설사 우리 헌정사상 한 번의 전례가 없었어도 60여 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선례가 없었어도 지금 해산심판 청구의 판단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선례가 없었어도.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신중한 이런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자꾸 유럽하고 비교하는 것들은 저는 학자들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서독이 대체했던 동독보다도 훨씬 더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주의 정권.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산주의 세습 독재 정권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 다른 것이고 그런 안보 환경에서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관한 판단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야 돼요.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 법무부가 한 심판 청구의 적절성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순전히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면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게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때문에 청구 자체는 법적인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독일 공산당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좀 상대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독일 공산당 판들의 근거가 된 그 독일 헌법 조항을 저희들이 사실은 개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참조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역으로 그 조항이 냉전 시대에 있었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그것을 금가옥조처럼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김진 의원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 그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헌정사의 목적상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수성이죠.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많다라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할 기회를 제가 가지지 못해서 한 말씀을 더 하는 건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소를 해야 되는 게 혐의가 있다는 그 추상적인 어떤 인정만으로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제도가 왜냐하면 이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할 수 있다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헌법 조항을 아예 그럼 만들지 말았어야죠. 헌법 조항을 만들었을 때는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헌법 조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판단을 법무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남용이라는 게 있고 와인 금지 원칙에 의해서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어요.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김진 의원이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심판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되는 사실이지만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정치적으로 이번에 이걸 행사한 것이 옳았느냐. 좀 아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옳았다고 보시는 부분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법무부가 일단 9건의 청원이 있었고 그리고 청원이 있자마자 첫 번째 청원이 있자마자 이번에 청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번의 청원이 있었다는 것은 법무부도 나름대로 신중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통합진보당이 찬당된 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일단은 검토를 한 것이고 최종 판단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최종 판단은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의 이제 하는 건데 정치적 판단이 옳았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석기 내라는 뭐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누구보다도 법무부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상으로는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을 때 당당하게 했어야죠. 그 부분은 잘못됐지만 법무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이 시점에서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서 그럼 선거운동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석기 내라는 뭐 혐의 사건에 때 그 오갔던 무슨 국가시설의 테러라든가 이런 말들은 그저 농담 수준이었다라는 이정희 대표의 그런 변호를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이전에 결론을 그렇죠. 내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진종원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소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도 두 가지를 보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1년 내내 공안정국이지 않습니까? 그 공안정국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이슈로 지금 이걸 던진 거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청구하는데 너무나 근거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리한 청구라는 느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 왜 무리한 청구를 했느냐? 그 정치적 속셈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전국이라는 게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런 이슈를 공격적으로 던짐으로써 전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네. 장영수 교수도 한 말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정치적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무리한 청구였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주장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헌법재판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히 해산시킬 수 없을 만한 이런 경우라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특히나 지금 뭐 예컨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고 법무부는 주장하고 통진당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해산되어야 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렇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판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심판 자체를 갖다 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했어야 옳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게 실체적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엄격한 그 증거조사와 구두 변론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현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 점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증거조사와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법무부가 청구 취지에서 밝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이상을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준희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소를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소가 주는 여러 가지 국내 헌정적인 충격 효과가 있고요. 국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제소를 정부가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번가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극약 처방을 쓰는 나라다라는 사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 남을 일이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고요. 이제 얼굴 문제인데 국격의 문제인데 그건 제끼고 국내적 헌정적인 문제에도 국민들이 엄청난 위축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위축. 예, 이런 어떤 통진당 사태와 관련되어져서 제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법무부에서 노리는 기대 효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각심까지 좋은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당까지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를 취한 것은 역으로 민주주의적 어떤 자유주의적 어떤 다원성 있는 그런 어떤 공론장을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만일 정치적 저의를 우리가 추정을 하자면
역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향후 선거에서 계속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면을 끌고 가겠다. 김진희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아니, 국제적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다른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하고 대치하고 있습니까? 자꾸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정권. 지구상에서 지금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산정권. 바로 전에만 해도 천안함 연평도 테러를 하고 핵으로 위협하는 정권. 그런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국제적 때문에 기조는 말이죠. 국가 안보와 민족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극히 한국적이어야지. 왜 자꾸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주가 지수는 날로 뛰고 매달 경상주지 흑자는 내년에 올해 650억 달러 역사상 기록을 세우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더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저는 그 진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제가 한번 볼까요?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두는 게 여당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선거상. 통합진보당을 두면 말이죠. 지난 화성 보궐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 분열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후보가 8% 넘게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이 있으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제1야당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에 유리하잖아요. 통진당을 두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하려고 법무관에게 서두르는데 그 부분은 또 틀렸다고. 김종석 교수 바로 좀 받아보세요. 저희 토론을 사실은 그런 좀 불확실한 정치공학적 토론, 선거 결과 예측, 예단 이거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김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누가 유리할지. 근데 이 국면을 전국을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8개월여 동안 모든 일들이 다 공안정국으로 되어오고 있다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종북단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전에 정교조에 대한 어떤 법의 노조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다원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반체제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유신 독재에 겹치면서 경험은 이것들을 체제 내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관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체제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제가 우리 한국적 특수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국적 특수성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유신 독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 거기까지 나가면 또 하지만 되니까. 제 말씀, 독재, 그리고 공안이 뭐가 잘못됐어요? 왜 자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안전을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세계가 저희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요. 북한은 세습 독재 체제를 하고 있는 가장 악성의 변형국가입니다. 가장 악성의 변형국가하고 우리나라를 차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원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다원성을 잘 보장해 오히려 북한과 차별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다원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공안적인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두 분만 너무 발언하시는데 우리 장영수 교수께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요. 이제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즉 법무부가 판단한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에 나타나는 부분, 또 활동 이런 부분들이 해산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자꾸만 내용에 대한 문제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입장, 일종의 진영 논리에 자꾸 갇혀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나는 진보 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다. 나는 보수 쪽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산돼야 된다. 근데 이건 그런 식으로 예단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법무부에서 주장한 거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었을 때도 지금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꾸로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이게 해산을 시켰을 때 정치적인 파장은 굉장히 크겠지만 해산이 안 됐을 때 정부나 검찰 쪽에서 받게 되는 어떤 역풍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이걸 또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으로 이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이제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목적이나 활동, 엔더가 아니라 오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만 가지고도 해산이 가능하다.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통합진보당의 규정들을 보면은 과거 이제 공산당 판결에 이런 데서 적용됐었던 것과는 상당히 좀 비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 공산당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그 목적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폭력혁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폭력혁명을 하면서 민주주의 한다는 건 이건 모순이다. 예. 독재를 한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냐. 이건 양립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건 해산의 사유에 해당된다. 예.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그 이전 전신이었었던 민노당도 그렇고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혹은 뭐 폭력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강령이나 당원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해산될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어렵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은 일단은 이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령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어떤 자본가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드러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민주주의에서 다원성 속에 포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강령에서는 표현하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계급 투쟁을 통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진짜로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입증되는지 마는지를 판단해야죠. 장 교수께서는 어쨌든 의심은 된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부 주장대로라면 충분히 해산이 가능하다. 자, 입증만 된다면. 카페대 금지시킨 것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거든요. 공산주의사를 지향한다. 그 목적은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나아가겠다. 예. 아주 명시적인 언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 당 지도부에서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 일일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카페대와 사실은 그 판결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조선노동당하고 남노당의 관계에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통합진보당 전신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누구냐면 민주노동당이고 제가 그때 창당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노동당이 창당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사회주의가 몰락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혁명 노선이라는 걸 다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합법 정당으로 진출하자. 하지만 그때도 혁명 노선에 고집을 하던 사람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예. 주사파들 중에서도 정통파 주사파들은 이제 개량주의라 그래서 여기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쪽에 이제 이른바 PD라고 하죠. 그 사람들도 아직도 안 들어오고 이걸 개량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이것을 이제 요번에 법무부에서 낸 논리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카페대 이거 아마 참조할 게 이거밖에 없었겠죠. 거기서 많은 논리들을 갖고 왔는데 이 격차라는 게 저를 좀 아찔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냉전이 시작될 때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뭐였습니까? 연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치를 억누르는 시대에서 바로 냉전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 지점이고 이제는 냉전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노회찬 심상정의 진보신당 세력과 그다음에 유시민 씨의 국민참여당 세력까지 와가지고 함께 만든 이건데 이것을 무슨 독일 공산당처럼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실제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겠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되느냐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유보합니다. 저는 그것은 철저하게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고 그래야 생각합니다. 되겠죠. 법무부가 청구한 것 자체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최종 결정은 저는 제 개인의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대신에 저는 핵심 쟁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 교수는 자꾸 정당의 목적 부분만을 강조하는데 목적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진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지만 목적만큼 중요한 것, 목적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활동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뜨거워진 계기가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에
뭐 시청자들께서 핵심적으로 알려고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교육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하고 이어서 권역변 토론이 진행됐는데 예. 권역변 토론에서 해와 전신국이라든가 또는 평택의 LNG 저장기지 같은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얘기가 나오고 예. 총기를 구입해야 된다. 물질적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석기 의원의 지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테러 그것이 130여 명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권역별 토론에서 핵심 이번에 기소된 핵심 인사의 그런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었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임이 국정원에 의해서 발각되고 폭로되자 통합진보당의 지도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임은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공식적인 당원 교육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뭐냐? 그 행사가 통합진보당의 공식 행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들어간 돈은 어디서 됐으며 그 돈이 만약에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1년에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그 돈에 간 것이라면 국민 세금이 지급된 행사에서 일부 당원들이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와 전쟁에 난 것에 대비한 준비를 논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목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 활동.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활동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 모임의 심각성이 만약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 인정이 되고 그것이 경기도당,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공식 모임인 걸로 인정이 될 만큼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 혁명 모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예. 그런 강령에 관한 논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예. 김진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정부가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확정들이 사실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판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 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차적으로 굉장히 성급했다.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라면 실체적에도 지금의 현 조사 자체가 확고하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예단만 가지고 이런 비상적인 극단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헌법 수호 의무를 부담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필수로 하겠다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렇게 헌법적으로 둔 이유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단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재판 끝나고 못합니까? 또 한 가지 더요. 베니스 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요건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김 교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니요. 재판 결과를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이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사건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본다고 하고 왜 이 사건에서는 기다리지 하지 않았느냐? 않았냐. 난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전에 법무부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청구하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집중심리제를 채택을 해서 한 달에 이석기 사건의 공판이 10일회가 열리고 있어요. 예. 이런 정도의 속도라면 예.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빨리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 허용된 기간은 180일. 6개월입니다. 예. 100번. 그러면 법무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6개월 정도면 그 전에 이석기 사건에 관한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요. 헌법재판소가 절대로 이석기 사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옆에 앉으신 장영수 교수는 1심 판결 내려지기 전에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까 발언하셨는데 그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지금 물론 이 이석기 사건이나 혹은 그 아로의 이제 성격 문제 이게 통진당의 어떤 위헌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쪽에 있어서 설령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해산 사유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과는 별도로 충분한 자신이 있다면 제소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지금 물론 이제 정부 측 입장에 있어서 이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해산 청구만 한 게 아니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상태로 앞으로 6개월이건 1년이건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정당 활동을 했었을 때에 어떤 해악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거기도 이제 충분히 입증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그것을 차단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정부 쪽에서 쫓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진 교수님. 아까 그 김진희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통진당의 뭐 경기도 지부다. 그것은 통진당에서 내놓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그걸 인정하게 될 경우 검찰의 참 기소 내용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로라는 게 일종의 혁명 조직인데 예. 혁명 조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뭡니까? 그 기소의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고 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를 갖다 통진당과 완전히 그 동일시 뭐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지금 굉장히 뭐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번에 그 부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심지어 아로 사건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는 공소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죠. 증명의 문제는 제가 좀 보충 네, 말씀을 드리면 헌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다음 이석기 사건에서 밝혀질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사실을 자꾸 가정법을 쓰시는데요. 가정법을 많이 쓴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저는 절차적으로 왜 충돌이 문제가 많냐면 이것은 위헌정당 해산제도고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석기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걸 먼저 하고 했어야 된다는 말은 이게 증거조사와 관련 동일한 사건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사안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헌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죄나 유죄를 내렸는데 헌재의 판단은 또 반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피해야 하는 게 법치주가에서 사법기관들이 하는 예향의 법칙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헌재에게 그런 판단을 하도록 강요시키는 건 정부가 또 피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사실은 헌재가 지금 정치 분야에서 해결될 부분을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제소한 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에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헌법재판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헌법재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고의 보루 역할을 하는데 그 정상적인 역할이 상당 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되는 게 지연되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내적인 영향과 헌정해주는 충격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저는 거죠. 오히려 그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때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일을 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교통정리가 됐습니까? 자, 당시에 탄핵심판을 했던 한나라당 정권이 총선에서 커다란 패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강행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강행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있는 사건을 강행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진 것이고 자 이번에도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법무부가 헌법에 따라서 청구를 했어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가부의 결정을 내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가부의 의견을 내리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상당 부분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의 아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구나. 우리 사회의 민족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이었구나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해서 일단은 그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없다. 정당 해산은 불가하다.
정당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진보당의 그런 목적과 활동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있다라는 것을 헌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통합진보당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그대로 해서 우리 사회의 제도권의 일부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낫지. 김 의원님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이거를 판단까지 구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아닙니다. 적절하다고 김 의원님 자꾸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는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도 지금 오해하시는데요. 탄핵 심판은요.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총선의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겁니다. 사실은 국민이 먼저 심판을 했죠. 헌재에 사실은 안 갔으면 더 좋았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임기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는 국회가 갓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탄핵의 사유가 불충분했다라는 게 국민의 심판이었고 헌재도 결국 그게 따랐던 것입니다. 예. 이번도 제가 최우적으로 해야 된다는 제가 제도 자체가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미리 너무 많이 써서 거짓말 하듯이 써서 나중에 이 제도를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가고 예. 정치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예. 지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통진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북한과 우리를 차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위험은 있지만 함부로 우리 정치 수용소 안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는 거죠. 자, 국민들이 박근혜 등 끌 들어서 국민들이 처음 하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고 정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양치기 소년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아니 헌정 사상 처음 하는 게 무슨 양치기 소년입니까? 여러 번 해야 양치기 소년이지. 앞으로 아니, 남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탄핵 심판 그리고 행정 수도 그리고 수도 이전 아니 그 행정부 이관 중요한 걸 서너 개를 헌법재판소가 다뤘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처음 다루는데 자, 두 분 잠깐만요. 하나 좀 하라 그러죠. 뭐. 지금 통일당 조금만요. 제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 그 이야기가 반복돼서 제가 좀 자제를 요청드리겠어요. 결국 김진 위원의 주된 논지는 법률적 판단을 한번 구해서 교통정리를 할 때가 충분히 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뭐 활동이나 목적 등등을 볼 때 그런 판단이신 거고 우리 김 교수께서는 충분치 못하다. 더 두고 볼 인내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제 그 점으로 계속 동호 반복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진중권 교수 어떤 예. 예,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 결정을 어떻게 번복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의 편법이 뭐냐면은 그때 상황에는 그 적절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헌재로 넘겼을 때 헌재에서 회피를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사그러들기를 기다리다가 아마 헌재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된 분이 약간 우익적인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밀어붙인 거고요. 그때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정치적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사실 좀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예. 지금 이게 계속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왜 뒤집어야 되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독일 공산당으로서 나치당에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핍박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보상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았는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이제 재발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발을 막았기 때문에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또 재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방지하자. 이래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게 일하는 사람이 주임되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이런 강령이 위헌이라고 한다면은 그 비슷한 강령을 갖고 있는 진보정의당 그 다음에 뭐랄까 노동당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밖에서 만드는 이런 당들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더 예. 나가가지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이라고 어떻게 뭐 당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상황이 뭐랄까 급변하거나 아주 위기적인 상황에 도래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과연 이제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께서는 수십 가지의 청구 이유 중에서 자꾸 아까서부터 한두 개만 닮은 그거는 저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자,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가 정부가 청구를 한 이유는 청구 이유서에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목적과 인적 구성과 활동의 위헌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들어서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낼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작은 문제로 큰 문제를 호도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따라야지 안 따라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걸 논의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컨대 헌재에서 논의될 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서 한번 논의해보자는 그렇습니다. 그거 예.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뜨악했던 건 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계급 독재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보면 거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대로 고정된 게 아니라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우리는 열어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만은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우리 형식적으로는 평등합니다. 이건희 씨랑 저랑 한 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사법부나 입법부나 그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제가 행사하는 한 표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사법부에 같은 죄를 쓴다 하더라도 유무죄가 갈릴 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형식적인 민주주의, 이 법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실질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진보적 민주주의니 아니면 실질적 민주주의니 때로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고 또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지난 정권이 뭐였습니까? 지지난 정권은 참여정권이라고 했고 그다음 참여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또는 입법부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 참여 공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실현이 돼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의미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결국은 노동자, 농민 아닌 사람들은 참정권 안 주겠다. 진중권 너 대학 교수지, 노동자 아니지, 농민 아니지, 너 참정권 없어. 뭐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뜨악하다라는 거죠. 맞아. 저도 그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장 교수님께 한 말씀.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전부 다 예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예단부터 하고서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솔직히 많은 부분들은 남겨놔야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고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진 의원께서는 법적으로 제소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던 지금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제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과 법적 판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견이 있다. 아니, 결국 그런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해요. 잠깐만요. 근데 그 부분. 장 교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부가 이거를 심판 청구한 것 자체의 적절성을 먼저 논의한 후에 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정말 해산될 만한 것이냐 아니냐 논의를 여기서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겁니다. 그건 또 공개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법무부하고 통진당이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여기서 미리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퉈야 될 쟁점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하고 많이 거리가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합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소였다면 제소 자체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합법적으로 제소가 됐고 그렇다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사실관계를 갖다 입증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 사실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각도가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김종철 교수님 계속해서 이제 베니스 위원회 얘기를 하시는데 베니스 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부의 제소 쪽보다는 오히려 최종적인 결정에다 비중을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제소할 때 있어서는 어차피 정적 고려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종철 교수님도 이제 그 제소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다 좀 많이 의견을 내셨으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중단하시고 장 교수님 말씀 받아가지고요. 아까 조금 얘기가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좀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활동 부분이 특히 주목돼서 그 활동 부분은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분명히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거듭 이제 강령 부분만 얘기하고 계셨어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거 너무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드러나고 있는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 지금 R5하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활동을 얘기한다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체제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는지 또는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문제가 됐던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논의가 물론 권역 토론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기술적, 준비적, 물질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전쟁 대비 태세 준비 지시를 했던 그 문제가 된 5월 12일의 그 모임. 예. 그 모임이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그 모임은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경기도당의 당원 교육 모임이었다. 공식적인 당의 모임이자 행사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통합진보당과 RO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 근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그것도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변명에 불과하고 만약에 김진 의원님의 말이 맞다면은 통합진보당 지도부 설명을 왜 변명이라고 얘기 바꾸십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김진 의원님 말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우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다음에 최근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네 사람이 변명이 아니라 최근에 모임에 참석했던 네 사람이 신문에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당의 당원 교육 모임이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했다. 그렇다면 지도부의 변명이 아니잖아요. 당원 교육 모임 자체가 RO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죠. 자,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모임인데 통합진보당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RO가 통합진보당의 공식 당원 교육 모임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의 연관성 부분이 해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여기는 바로 적용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진행된 공판정에서 진행된 것만큼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하실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 기소하는 척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고요. 재판부에서 지금 검증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자꾸 절차적인 문제이지만 실체적인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RO든지 그다음에 통진당의 공식 조직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예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저는 제 개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이석기 의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법에 정한 국가보안법이든 형법상의 내란 뭐든 거기에 해당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거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결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정당의 존립 자체를 해산시키는 절차를 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성급한 조치였다는 것이고 성급한 조치였다라는 게 이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RO의 실체라든지 이석기 의원이 옳은지 정부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필요 없고요. 하지만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공개적으로 인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그 모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경기도당 당원 교육 모임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것. 그 모임에 130여 명이 참석했다라는 것. 그리고 참석한 사람의 4사람의 당원이 신문의 자세한 인터뷰에서 당원 교육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녹취록에 관한 증거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녹취 제보를 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그 경위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되지만 일단은 녹취록 자체는 세상에 다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에 나온 말들을 통합진보당이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다. 하지만 농담 차원에서 한 얘기다. 그런 말을 하니까 몇몇 당원들이 와 하고 웃었다. 이미 팩트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된 팩트, 공개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국가기관시설 테러, 무기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들이 있었다고 사실을 확인되면 저는 재판부에서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혁명조직이든 아니든 그것과 관련된 부분과 진보 통진당 전체가 그런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엄격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요건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진짜 헌재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예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 그 팩트 부분만은 가지고는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법적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가 얘기하려니까 예, 맞는데 그 사실적 한계마저도 지금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김종철 교수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결국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헌재에서 그것을 팩트로서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해산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또 다시 보면은 결국 정부에서 해산 제소한 게 성급한 게 아니었다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논리는 장 교수님 논리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상당수 그건 상당 관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과연 1%일까요? 1%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힘든 지금 1%라고 얘기를 뭐 아니죠. 장 교수님 논리 자체가 그렇죠. 역으로 본다는 그게 굉장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니죠. 거예요. 입증 책임은 오히려 정부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신중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부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했을까? 섣불리 했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닌데 오늘 제가 네 분 토론 들어보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분 다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금 하시다가 뒤로 머무르시고 실체에 대해서 하시다가만 이건 아직 더 좀 밝혀져 봐야 안다. 판단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네 분 다 지금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셔서 여기서 사실 헌법재판소와 같은 심리를 기대했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우리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맨 처음에 우리 논의했던 이 정부의 청구 자체가 적절했느냐 부분이 결국 오늘의 최종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과연 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섣부른 청구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판단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 보죠. 자, 진 교수님. 근데 저는 좀 예를 들어가지고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좀 담은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활동은 이 강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모든 다른 활동들. 그런데 난 상대편 패널들 중에서 이 강령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공식 활동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모든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그들의 활동 전체가 계급혁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위장하는 전술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의 현재와 같은 형태의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RO가 이제 재판부 결과에 따라서 실체가 정해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안보상 위험한 행태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만약에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사회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엄격하게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정권과 제1야당 민주당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은 말이죠. 다른 이정희 대표나 다른 국회의원과 달리 민족혁명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판결된 지하혁명 조직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석방시켜주고 특별 사면을 해준 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진보당 세력하고 지난 4월 총선연대를 해서 선거연대를 해서 선거연대 때문에 말이죠. 민주당이 무조건적인 후보 단일화 때문에 공천을 포기한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대거 당선됐고 선거연대를 하는 바람에 통합진보당의 어떤 과격성이 상당 부분 희석이 돼서 10.3%라는 정당 득표를 얻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6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 제도권에 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물론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이런 위반자들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민주당에는 난민전 활동을 하면서 혁명 거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의 집에 칼 들고 들어와서 강도짓을 했다가 징역형 살았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특별 사면법과 제도적으로 다 허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일단 국가라는 체제를 인정을 해야. 안보가 있고 나서 정당 아닙니까? 애국가도 국가라고,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김진희 의원님. 이러이러한 것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저는 사회적으로 문책이 돼야 된다고. 김진희 의원님, 여기는 지금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하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어법이 선동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법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정당, 해산돼야 할 정당은 뭐냐? 내란죄 수개가 만든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새누리당도 해산 청구해야죠. 이런 식의 어법들을 토론 자리에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했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통진당의 공식적인 강령과 그 통진당의 공식적인 활동 중에서 그쪽 상대 패널들이 볼 때 정말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놓고 토론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식적인 활동만이 위헌 사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제되는 건 비공식적인 활동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공식적인 활동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그 청구서를 갖다 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그냥 개략적으로 듣기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정부 전복이라든지 혹은 민주주의 파괴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기다 이제 열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어떤 그 강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목적 인하 활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을 때 목적만 가지고가 아니라 목적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이견이 있기 어렵고요. 그 활동도 공식, 비공식 활동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강령이나 혹은 당헌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되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있구나는 얘기가 되지만 이거 가지고 위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부터 조금씩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나거든요. 근데 강령 해설서에 가면은 조금 더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보인다든지 혹은 대선 공약으로 가면은 이거 북한하고 주장하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 근데 특히 통일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거든요. 저쪽에 고려 연방제하면 이쪽에 코리아 연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뭐 보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게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적대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축을 하되 함께 군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군축하자. 선제적 군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먼저 무장해제하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꼭 그런 의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은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몇몇 의견 같은 경우도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니고 이게 무슨 그 우리 헌법이 그런 발언 또는 그런 의견을 가질 그 권리까지 제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400여 페이지의 청구서에다가 8,000여 페이지의 증거 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고 좀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령 해설서나 대선 공약 언급한 거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강령 부분은 사실은 진 교수님 많이 말씀하셔서 또 장 교수님께서 강령만 가지고 그 위배안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강령만 가지고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반어법을 쓰시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반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그건 결국은 사실 확인이고 제 말씀을 이어가면은 그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에 핵심 사항 8,000몇 페이지인지 어떤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활동이 위배된다고 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사실관계 부분이지만 주장만 가지고 보면 이게 좀 경솔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목들입니까? 일단 아까 이석기 의원 사건 부분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지나고 했었어야 되는 사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체류탄 투척. 이게 이제 의회주의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베니스 위원회 자꾸 제가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일회성인 이런 어떤 저항의 의사 표시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되는 조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형사법이나 국회법에서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떤 의정방해 행위나 가격한 의사 표시가 의회 제도를 위반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모든 몸싸움이나 다 전부 다 의회제도를 위반하는 것이죠. 다음에 중앙위원회 집단폭력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폭력이, 집단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두 군데입니까? 이게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베니스 위원회에서 보면 정당원이나 정당의 개별 조직의 돌출 행위, 개별적 행위를 정당 전체 행위로 보아서 정당 해산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베니스 위원회 원칙들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예. 이게 좀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원칙에 비추어는 무리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가능하다는 거죠. 김 교수가 지적한 거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해도 예를 들자면 저도 그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30여 페이지짜리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부분도 무리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한미동맹 해체, 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저는 제가 절대 찬성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당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나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예.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뿐입니까? 예? 아니, 열린우리당 정권, 지금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국회에서 얼마나 강행 통과하려고 그랬었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 한미동맹의 중심축을 흔들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지만 그런 것들을 법무부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법무부가 일종의 대국민 홍보 자료로 이렇게 열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김 교수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법무부가 해산 진반 청구를 한 것에 있어서의 줄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몇몇 가지가 저는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하는 해산 심판 청구라고 하는 큰 나무로 비유하자면 몇몇 가지를 아주 잘못해서 가지가 썩었고 가지가 부러졌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줄기가 뭐냐라는 줄기는 뭐냐면 보도자료에는 이제 적어놓지 않았는데 청구서에는 말이죠. 청구서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 부분. 예.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돼서 했던 5월 12일의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논의가 나왔던 그 모임이 예를 들자면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당원 교육 모임이고 이석기 의원의 수첩과 각종 자료에서 확보된 아로 혁명 조직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반미 파쇼와 투쟁, 그다음에 파쇼 정권에 대한 자주화 투쟁, 그리고 고려 연방제 민족 통일 방안, 또 북한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종하는 증거들을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실린 내용들이지 저런 것은 말이죠. 예. 제가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알겠습니다. 중심은 아니다.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보도자료라는 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보도자료에 안 넣었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석기 사건이나 로 사건은 우리가 정당 해산이 아니고 우리의 통상적인 법 질서로 충분히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요구하는 게 이제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른 게 관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거에는 극약 처방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법치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계속 동호 반복이니까요. 진 교수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진 의원이 말한 그 아로 조직 그리고 또 고려연방제 반미 파쇼 투쟁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 줄기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은 북의 지령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점.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 주장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미동맹은 저도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다자간 협력 체제라든지 앞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올브라이트 만났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주한미군이 북한을 갖다 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부 신속대원군 체제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주둔을 용인하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제가 있는데 단지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내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건 유엔에서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라든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화 운동 내내 북한에서는 당국 민주화 운동 선동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 교수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로는 제가
그 법무부가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예,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예. 진 교수가 저런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허점을 군데군데 남겨뒀어요. 빌미를 줬다. 그러니까 예. 보수 세력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보수 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세력이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치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우호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 진 교수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근데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부분. 예, 예. 전체 청구서를 한번 보세요. 자, 예,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아로 싶은데 부분? 마지막인지 예. 모르겠지만은 국민 여러분이 한번 이걸 읽어보십시오. 통진당 강령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구조를 확립하고 세상에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당 독재라는 것은 삼권을 다 당 아래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읽어보게 되면은 3인당 강령보다도 못해요. 아까 그 계급주의적 색채가 나타난다고 하셨죠. 그 독일 3인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랑스 3인당, 특히 스웨덴 3인당 같은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주 예. 계급정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우습다는 좀 아까 거죠. 아로 부분에 언급하시겠다고 했건 아로 한 같은 말씀만 경우에는 하시고. 예. 여기 지금 얘기해봤자 좀 소용이 없는 게 첫째로는 뭐냐면 아로 지금 유무죄 판결이 안 났고요. 저도 아로의 성격 자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운동권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석기 사조직 정도다라고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로하고 통진당을 갖다 일치시킬 수 없다. 동일체다. 이건 좀 논리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설사 그 경기도당이었다 하더라도 경기도당 전체가 또 통합진보당 전체인 건 또 아니고 또 그 이석기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종희를 또 깝니다. 그 북한 문제에서 팀이하다고, 예. 한 문제에 대해서 팀이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석기하고 또는 뭡니까 이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비판을 받아요 그 내부에서는. 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그걸 양자를 갖다 동일시한다는 것은 무리다. 선결 문제 전제 오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 선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그냥 아예 예단을 하시고 그 위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은 참 예. 피곤하죠. 진 교수께서는 이제 그 팩트를 아주 쉽게 가감 삭제하시는데 지금 청구서를 한번 보세요. 좀 청구서를 보면 말이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과 아로의 연관성을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경기도당의 그 당원 교육 모임뿐만 아니라 아로 조직원의 32명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그 라인의 주요 간부 중에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3명, 예. 최고위원 1명, 예. 대변인, 그다음에 도당 위원장, 그리고 각종 지부당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32명이 아로 조직원이라고 청구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팩트는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이 사건에서 다룬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이 맞고 틀리걸 떠나서 청구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빼고 경기도당 이석기 의원의 사조직 모임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거론하느냐라는 주장은 예.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법무부 내부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예컨대 그게 아로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채택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건 비합법 조직이죠. 예. 근데 경기도당은 합법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합법 조직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말씀 자꾸 반복되는데. 비합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점을 우리 지적을 하고 아니,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진 의원께서는 이제 거듭 지금 이제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아로라고 하는 비합법 조직이 통진당 전체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고 신중권 교수께서는 둘을 너무 일치시키는 식으로 주장을 몰아가지 않았느냐. 자, 양쪽 주장 다 된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1분씩 듣겠는데 결국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죠. 네 분 다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취지는 같네요.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만 어떤 민주주의인지 그 말씀 한 말씩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김정철 교수.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북한 체제의 존재에 의해서 사실은 독재를 용인했던 그런 가쁜 어떤 경험이 있고요. 그것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을 민주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잘 발전을 시켜야 하고 저는 그러자면 다원적 민주주의를 주장을 해야 되고 예. 정치적 자유는 더 신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관계법들은 국민들의 주권을 굉장히 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 가입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해산 사태가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정치 민주화가 더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위기 시점이다. 이렇게 장영수 보고 교수의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저는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만 진영의 논리로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지금 관용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용의 한계도 동시에 고려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용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한계점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정확한 지점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건 뭐 관용되어야 될 부분이다,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논리가 지금 비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RO의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 구체적인 사실로서 입증되어야 할 부분들을 그냥 전제해버리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조밀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붕붕붕붕 뜨면서 서로 크로스돼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조금 더 내용 있는 토론들이 가능해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과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 알겠습니다. 여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진 교수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토론에 대한 메타 비평을 해주셨는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고 있거든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정당 해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노조가 지금 법의 노조가 됐단 말이죠. 전교조. 예. 그다음에 지금 단체들까지 해산하겠다 입법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풍경이 언제적 풍경이냐라는 거예요. 나치 시절에 있었던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를 섬뜩하게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창조경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가 되려면 사람들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공포에 휘말린 사회는 결코 창의적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일대 길바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한 대로 뛴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같이 뛰는 게 안전합니다. 결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는 결코 창의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는 창조경제 말씀하시면서 계속 뭡니까? 그게 공안정국이잖아요. 1년 내내 공안정국이고 이것도 하나 터뜨리게 되면 이것도 몇 달 동안 공안정국으로 간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진 민주적 성과가 있는데 이게 계속 후퇴해가지고 자꾸 30시절 생각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현상인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진유.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은 각성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할 수 있어요. 사회의 다원성에 따라서 헌법에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국가를 부르면서 주장하라 이겁니다. 애국가라도 부르면서 국가가 있은 다음에 민주주의 있고 정당이 있지. 만약에 저 통합진보당한테 저 얘기하고 싶어요. 평양 가서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양에 가서 어디 저 국가보위부 정문 앞에 가가지고 저 노래 부르면서 국가보위부 해체하라 이런 주장 할 수 있어요? 예. 국가가 있어야 통합진보당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정부가 스스로 낸 심판 청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또 통합진보당 스스로가 우리 김진희 의원 발언대로 몇몇 부분들을 도려내지 않는 한 아마 이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오늘 토론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다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 던져졌고 차제에 토론하게 된다면 한번 제대로 해봐야죠.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00분 토론 마무리 짓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